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설명회를 하지 않은데 시험이 이틀 전에 끝났죠. 사흘 전에. 자, 민법 클리닉 설명인데요. 여러분들 자료가 4장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실제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실제 수업 방식 그대로 한번 해볼 겁니다. 사례형 클리닉인데, 제 소개 안 했네요. 저 권나표라고 합니다. 사례형 클리닉인데, 여러분 사례형 문제를 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가, 가장 큰 무기가 똑같이 갖고 있죠. 법전이죠. 법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법전을 활용만 잘해도 몇 점이 될지는 정확하게 말씀할 수는 없지만 민법 150점이면 한 10점 정도까지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법전을 무시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거고요. 그 방법들을 갖다 쭉 나중에 수업하면서 계속 할 건데, 일단 우리가 시험용 법전이 있죠. 그 시험용 법전에 이 수업을 해 나가면서 나오는 조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뭐 100조라든지 103조라든지 그런 조문들이 나오면 그 조문에 제목에 현관펜을 쳐넣으세요.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그래가지고 조문을 넘기면서 조문을 빨리 찾는 것도 똑같은 시간이잖아요. 그죠? 같은 시간에 시험을 치기 때문에 조문을 빨리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식이, 기억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문을 자기는 안다고 쓰긴 썼는데 잘못 적어놨어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고요. 하여튼 조문을 빨리 찾고 조문을 잘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을 제가 수업하면서 계속 말할 거예요. 그게 쭉 되어 있으면 나중에 넘겨보면서 이 조문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었지. 그게 리마인드가 되면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왜 이 문제가 나왔다 할 때도 이게 뭐에 관한 문제다, 몇 조지?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조문에 채점할 수 있는 점수는 받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조문이 아닌 판례 하나를 외워야만 되는 그런 문제는 별도의 문제고. 제가 할 교재는 이 책입니다. 민법 비법 노트라 해가지고 나온 지 2년 반 됐네요. 그 작년하고 재작년에 이제 클리닉 수업을 할 때 그때는 222페이지인가 그랬어요. 지금은 올해 개정판 되면서 322페이지로 딱 100페이지가 늘었습니다. 100페이지가 늘었는데 이 책의 특징은 뭐냐면, 내드린 자료 잠깐 보시면, 그 스킨 해놓은 거 보시면, 총 천연색이라서인데 색깔이 잘 안 나왔어요.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뭐 보라색 이렇게 막 돼 있는데 원판 총천연색이, 이 책은 잘 나왔어요. 초록색으로 된 민법 비법 노트 가지고 할 겁니다. 이 책의 특징은 색을 왜 달리 했냐면 법리가 달라지는 경우, 다른 법리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한 문제에서 A 법리, B 법리, C 법리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묻는 게 있습니다. 그때 이 A 법리는 어디에 속하는 거다? 파란색. B 법리는 노란색. 그리고 가장 핵심되는 단어 같은 거. 제 수업 방식은 외우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문제뿐입니다. 문제하고 조문 딱 있어요. 그 문제를 보면서 이 단어에서, 여기서 이 문장에서 제일 키워드가 뭘까? 내가 계속 물어볼 거예요. 그 키워드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 키워드에 되는 낱말, 단어, 그리고 문장, 거기서 범위를 끄집어내야 돼요. 이런 방법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변사기 아시죠? 변시사시 기출 민법 사례 연속. 그 책에 나와 있는 거의 지금 작업되어 가고 있는데 그 책에 나와 있는 문제의 88%가 담겨 있는데요. 한 문제를 한쪽에 실었습니다. 한 문제가 한쪽이에요. 그러니까 페이지 수가 문제 수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책을 하면서 나중에 또 그 방법 등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잠깐 보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죠? 일단 기출 문제의 중요성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오늘 그것도 한번 볼 건데요. 법리가 거의 같아요. 같은데 12년도에 잠깐 눈으로 보시면요. 오늘 내드린 자료 29페이지를 보시면 그게 언제 문제입니까? 법전협 12년 3회 모의고사 문제예요. 근데 이걸 출제하신 분이 아마 작년에 시험 출제위원을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거의 같아요. 근데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30페이지. 변시 22년도에 나왔어요. 거의 같아요. 나중에 문제 읽어보면서 보면 알 건데. 그래서 그 기출문제가 중복돼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데, 이 문제가 거의 같아요. 하나는 법인이고, 하나는 종중, 비법인 사단이고, 그것만 달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 책에 다 있는 문제인데, 저 변사기는 어찌 구성된지 아시죠? 변시하고 사시하고, 변시에는 안 나왔는데 사시에 나왔다 하면 사시 문제도 다 들어가 있고, 그죠? 그리고 법전협 문제는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중복되는 거 빼고. 그렇게 해서 만든 책인데, 작년에 저도 이 문제 보고 놀랐어요. 똑같은 문제가 나오니까, 앞에 12년도에 출제하신 분이 그 교수님이 역시 출제위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왔던 문제 또 나와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기출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도가 흔히들 이렇게 공부하는 분도 계시던데 법전의 문제는 몇 년도까지만 앞으로 향후 가령 3년 전까지만 5년 전까지만 하자.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언제 나왔든 그분들이 들어가서 시험 출제를 합니다. 비슷한 문제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분들이 법전에 문제 내고 그분들이 시험에 출제는 들어가니까요. 그런 분들이 대학교 교수님들이 로스쿨 교수님들이 그런 분들이 계속 출제하고 법전의 문제도 출제하고 실제 변호사 시험 문제도 출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도를 따지지 말고 법전협에서 나온 모의고사 기출 문제는 반드시 풀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5점짜리인데 작년에 내 책에 가령 앞에 있는 문제를 봤다면 거의 만점 받을 수 있어요. 법리는 별거 없거든요. 예. 앞에 두 29페이지와 30페이지는 그걸 말씀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했어요. 물론 지금 강의 교재인 민법 비법 노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민법 비법 노트에 나와 있는 것만 지금 4페이지를 제가 발췌를 했거든요. 그 나머지 두 문제는 또 오늘 풀어볼 건데, 자, 먼저 아까 말씀대로 이 클리닉 강의가 재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법전의 문제하고 사시, 변시 문제입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있죠. 12페이지, 제가 88%가 들어가 있다 했습니다. 그 88%라는 것은 문제 숫자를 직접 제가 세워가지고 몇 프로 들어가 있는가 계산하면 나오죠. 정확하게 88%예요. 그럼 12%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12% 문제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문제 자체가 한 페이지에 넘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 30점 이상 되는 거 굉장히 많이 써 있는 거 한쪽으로 도저히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한 12페이지, 12% 정도인데 제가 상당히 줄인다고 줄였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민법 비법 노트에 있는 문제와 똑같이 이런 식으로 총천연색으로 자료는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은 지향하는 바가 이 정도 문제가 이 책에 나와 있는 문제의 유형만 다 알면 더 볼 건 없습니다. 새로운 판례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는 물론 공부를 하셔야 되죠. 작년 같은 경우에 비법 노트에 있는 문제 다 풀고 연도 계획입니다. 연간 계획인데 비법 노트에 있는 문제 다 풀고 나서 작년에는 이게 222페이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 나온 책이 322라 그랬습니다. 100페이지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3년에 걸친 법조대 모의고사 하고 발췌 안 했던 거, 안 넣었던 거 다시 정리해서 넣고 작업은 제가 다 돼 있었어요. 그래서 클리닉 할 때 민법 비법도 다 하고 그 자료 100페이지에 해당하는 자료 하고 88%니까 12% 안 했던 거 일쪽에 도저히 넣을 수 없는 거 그거는 두 쪽 해가지고 다 담았어요. 그걸 다 하고 시험 치기 전까지 보통 이제 우리가 1월 10일 날 정도 시험 치지 않습니까? 저는 재작년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그 한 보름이나 열흘 정도 전까지는 했습니다. 그거 다 하니까 한 달 정도 남아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정리하고 또 제가 여태까지 강의를 하면서 출제한 문제가 있거든요. 나올 만한 거. 혹시 모르니까 브리타 맞으면 안 되니까 그것도 최신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하고 마지막 최종 정리하니까 딱 1년이 가더라고요. 네, 연간 계획은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강의 해나가면서 오늘 시험 강의 해나가면서 오늘 시험 강의가 제가 클리닉 강의하는 그대로 할 겁니다. 질문도 많이 할 거고요. 또 클리닉 강의는 프리토킹 강의입니다. 프리토킹이 뭐냐? 그 학생들이 언제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A 부분 하고 있는데 저 뒤에 있는 C 부분 질문하면 안 되겠죠. 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쭉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그 부분이 오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면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 제가 뭐 키워드를 찾아보라. 여기서 무슨 법리가 나오지?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질문에 답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 보는 능력을 기르는 거거든요. 왜 선생님이 저런 말 하지? 오늘 잠깐 보일 건데 한 3문제 풀면서 그런 방법을 이야기할 건데 그때마다 여기서 우리가 딱 시험장 들어가면 문제하고 답안지하고 법전뿐이에요. 그런데 문제 안에서 설문 안에서 사실관계에서 법리를 찾아내야 돼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파란색하고 답안 어떤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지 줄 거라 그럴 거고 네, 질문이 아주 좀 많을 겁니다.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우리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소설을 안 씁니다. 문제 정확하게 파악 안 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부분에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쓰면 점수는 안 나와요. 문제에서 묻는 거, 또 문제의 그 구성 방법도 다양해요. 예. 하여튼 문제에 집중을 하시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그 과정, 어디서 무슨 법리를 찾아내야 되나, 이 과정을 1년 동안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한 막바지에 가면 이제 학생들이 그래요. 달리 보인다고. 이제 보인다고 좀. 그 외우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판례는 기본적인 법리나 판례는 알고 이해하고 외우고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 답안을 줄 수가 있으니까. 예, 그건 뭐 기본적인 과정이고 그 판례를 자기가 알고 있다고 해서 여기서 끄집어내지 못하면 답안에 서술을 못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왜 이렇게 물었는지 모르니까. 그럼 엉뚱한 답을 쓰면 아무리 많이 써도 점수 안 나와요. 그 과정이 지금 여러분 이 책에 들어가 있는 문제도 320문제가 넘습니다. 320문제다. 사부시험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더 이상 문제는 볼 게 없어요. 이 유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320문제가 들어있는데. 예. 아시겠죠? 예, 문제 한번 봅시다. 그럼 맨 처음 문제가 아까 말했던 건데 3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자료죠. 변시 22년도 문제입니다. 작년 문제죠. 작년 문제. 자, 기술적 사실관계 이래 되어 있습니다. 차단의 실질은 갖추었으나 법인 등기를 하지 아니한 A 종중은 2016년 9월 1일 종중 회관 신축을 위해 B와 건물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추가적 사실관계 2. 갑은 2016년 9월 1일 A 종중을 대표하여 B와 건물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B로부터 뒷돈을 받고 B가 제시하는 공사 대금이 부풀려진 금액임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하여 A 종중에 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실을 A 종중의 종전 임원이나 내부 직원은 알지 못했으며 새로 취임한 A 종중의 신임 대표 을이 2019년 10월 1일 종중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갑의 비위 사실을 적발하게 되었다. A 종중은 2021년 10월 1일 갑을 상대로 법원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갑은 위 비위 사실은 5년 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다. 문제. 이에 관하여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결론. 소각화, 청구기각, 청구인용, 청구 일부 인용, 일부 인용이고 인용 부분을 특정할 것. 결론. 법원의 판단 결론. 결론을 쓸 때는 그 가로에 들어가 있는 그걸 쓰라 이 말이죠. 논거를 기술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한마디로 자, 질문 들어갑니다. 갑이 누굽니까? 문제 읽어보면서 갑이 딱 보면 떠오르죠? 법인의 종중의 대표자입니다. 갑은 A 종중을 대표하여 건물공사 계약 체결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제. 지금 이 문제는 뭐에 관한 문제입니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이 소멸시효로 완성됐는가라는 문제죠. 그죠? 그 문제 찾아내고 그러면 조문이 떠올라야 돼요. 몇 조입니까? 찾아보세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766조죠. 766점 봐보세요. 제가 지금 하는 게 수업 시간 그대로 하는 겁니다. 766조. 뭐라 했죠, 제가? 그러면, 이 문제가 766조구나. 그럼 766조 1항 문제예요. 그럼 여기 형광펜을 꺼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수업 하다 보면 계속 갑니다. 다른 조문 나올 거고. 그래서, 조문은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따로 공부할 필요 없어요. 공부는 할 필요는 없는데, 따로 시간 쓸 필요 없다고요. 수업 말고. 조문에 칠해진 형광펜을 쭉쭉 읽어가면서, 이건 이에 관한 문제였지. 이 조문은 이에 관한 문제였지. 그걸 리마인드를 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되면 조문의 상당 부분이
형광펜으로 칠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쭉쭉 넘기면서 계속 리마인드는 작업을 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조문도 빨리 찾아지고 또 조문 내용도 정확하게 어디에 가는 문제인지 알고 그래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문제가 불법 행위나 손배 청구권이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멸시효 완성됐는가? 기간 지나 동안 완성했겠죠. 뭐죠?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령을 소멸한다. 이겁니다. 3년. 자, 불법 행위의 가해자가 누구죠? 갑입니다. 즉, 종중의 대표자가 첫 번째 문장에서 A 종중에 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표현 나오죠. 그러니까 가해자는 누구? 갑, 종중 대표자. 피해자는 누구? 종중이죠. 비법인 사단입니다. 개체적 사실관계에서 비법인 사단이라고 딱 못 박아줬죠. 네. 자,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근데 과연 대표자가 종중한테 손을 끼쳤을 때 이 법리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그에 관한 판례가 또 떠올라야 됩니다. 예. 이해됐어요? 자, 지금 갑이 한 변이 뭐였습니까? 비위 사실이 5년 전에 발생한 것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발생입니까? 아니죠. 안날입니다. 안날. 종중 대표자가 종중한테 가해를 끼쳤을 때, 피해를 끼쳤을 때, 과연 대표자 지가 안날일까요? 그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 법리가 달리 들어갑니다. 이 대표자 말고, 그 법의 정보, 법의 정보란 거는, 두 문자 쓴 겁니다.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보존할 권한이 있는 자가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뭐로 나옵니까? 알았다는 게, 적발하게 되었다는 게 어디서 나오죠? 두 번째 문장에서 나오죠. 신임 대표을이 알았다, 적발하게 되었다. 이 말이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3년이에요. 그러니까 16년 9월 1일이 아니고 19년 10월 1일입니다. 19년 10월 1일인데 A 종중이 손배 청구하는 소호 제기한 것은 언제죠? 21년 10월 1일이에요. 2년밖에 안 됐죠. 3년 안 지났죠. 소멸시효 완성됐습니까? 안 됐죠. 이런 법리들이 쭉쭉쭉쭉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맨 첫째 문장은 종중이 피해자고 대표기관이 가해자구나. 불법행위다. 3억 손해 발생했으니까. 불법행위가 손해 청구한다. 기간은 76조 3년. 안날이 누구에게 줍니까? 다른 대표기관의 안날. 법인의 정당 이익을 보호할 권한이 있는 자가 안날이라는 그 판례 태도가 떠올라야 돼요. 자, 문제 갑니다. 그래서 2.1 한번 봐보세요. 이 책은 해설에 목차가 다 있습니다. 그 목차에 따른 2.1 바로 밑에 있죠. 논점 같은 거는 바로 그 목차 밑에 내가 대부분 적어줬어요. 논점에서 또 하나 이야기 말씀드릴 게 있는데, 논점 적어주시는 거 좋아요. 그러나 너무 많은 시간 할애하지 마세요. 답안지를 채점을 해보면 논점에서는 언급을 했는데 실제 문제 점수 많이 들어가는 실제 답안에는 언급이 없어. 내가 볼 때 분명 아는 것 같은데. 그 뒤에 적어줬으면 간단하게 또 결론해가지고 간단히 적어주면 2, 3점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안 적어놨어요. 왜? 시간 없었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앞에 논점 많이 적어봐야 논점에는 많은 점수 안 줍니다. 1점, 15점짜리는 많아봐야 2점. 그런데 시간을 찾지 마세요. 적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본 답안에서 답안지 안에 그 결론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점수 못 줘요.
예, 어떤 분은 이게 15점짜리인데, 물론 저는 강의를 하려고 이런 게 논점이다 하고 있는데, 실제 기술할 때는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지금 2점 줘놨죠. 예. 자, 답안 적을 때는 뭘 이용을 해야 될까요? 문제를 이용을 하세요. 문제를. 자, 2.1 논점만 봐보면 4는 비법인 차단 A 중의 대표자 갑이 그 주가적 사실관계 2번에서 첫 번째 줄 갑은 대표할 일이 나왔죠. 그래서 대표자다. 갑이 B로부터 뒷돈을 받고 그 똑같아요. B가 제시하는 공사 대금이 부풀려진 금액을 알면서 계약 체결하여 A 중에 3억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A 중증에 대하여 불평을 한 경우다. 이 경우 불평이 일어난 손배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언제인가가 문제가 된다. 예, 소멸시효 기산점 문제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적으려면 B번선 A 중의 대표자 갑이 예, 대금이 부풀려진 금액을 알면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했다. A 정중에게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광민법 팁. 해설은 대부분 오른쪽에 있습니다. 광민법 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죠. 왼쪽으로 화살표가 나가 있죠. 2.1, 이 논점인데 논점은 A 정중의 대표자 갑이 불평을 한 경우다. 실제 답안은 적을 때는 목차 밑에 있는 거 줄여서 적고 이에 관한 문제다. 2가 뭡니까? 불평이라는 손배청구권이 단기 소멸시효 기간. 그러니까 766조 1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2에서 3년 경과 사실은 요건 사실로서 경과했다는 요건 사실은 가해자인 갑이 주장 증명해야 한다. 그 다음 2상 법인이 피해자인 경우 이제 판례입니다. 안날의 판단 기준 소멸시효 기산점 문제입니다. 1. 법인이 피해자인 경우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은 통상 대표자가 안날을 말합니다. 근데 2번 그렇지만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평을 한 경우 또는 법인 대표자가 가해자에 가담하여 법인에 대하여 공동불평을 성립하는 경우 하여튼 법인 대표자가 가해자인 경우 이 경우에는 법인과 대표자의 이익은 상반되므로 법인의 대표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지가 가해자인데 지한테 손배 청구한다고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렵고 일반적으로 대표권도 부인된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존할 권한을 가진 다른 대표자, 임원, 사원, 직원 등이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존할 권한이라는 표현. 이걸 내가 어떻게 바꿨죠? 법이정보입니다. 법이정보로 바꿔놨어요. 강의할 때 그렇게 했다고요. 직원들이 손배 청구권을 행사할 정도로 안 때 비로소 단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자, 결론은 법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이랬죠. 그러면 결론 왼쪽에 있습니다. 왼쪽으로 화살표 가는 건 이 칸에는 다 적을 수 없으니까 왼쪽으로 가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드린 자료가 어떤 자료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도표입니다. 짝수가 홀수로 가면 튕겨버려요. 편집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책이에요. 그리고 한 페이지에 한 문제의 답은 왼쪽에는 문제고 오른쪽은 답이잖아요. 한 페이지에 한쪽에 한 문제의 문제와 답안이 다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다 왼쪽으로만 구성을 할 수가 없으면 화살표를 왼쪽으로 내버립니다. 여기서 그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 자료에는 없네. 저 민법 비법 노트 책 며칠 전에 나온 책인데 지금도 금요일 날 나왔어요.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굉장히 따끈따끈한 책이죠. 그 책에 서문에 보면 있는데 왼쪽에 지금 읽다가
또 오른쪽으로 광민법 팁으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뭡니까? 왼쪽도 사용하고 또 사안의 경우 포섭시킬 때 다 적을 수 없으면 오른쪽으로 또 가는 이야기예요. 그럼 오른쪽 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답안 적을 때는 왼쪽 거 먼저 적고 오른쪽에 가서 또 적으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문제 한쪽을 다 맞춘 거예요. 굉장한 노력이 들어가요. 실제 해보면 페이지가 32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편집하는 그 시간은 1000페이지짜리 넘어요. 도표를 많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도표 잘못 건드리면 튕겨버리죠. 전부 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광민법 팁이라는 그 파란색 있죠. 그것도 도표. 그 밑에 화살표 2-1, 쌍가로 1, 그것도 도표. 전부 다 도표입니다. 왼쪽도 그렇고. 예. 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뭡니까? 소멸 시효 소멸했다고 항변했다.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항변했다. 법원 판단. 판단은 청구가 뭡니까? 불변의 손배 청구서죠. 그러니까 소멸 시효 완성 안 됐죠. 그 청구 인용 판결이라고 적어야 되죠. 그게 핵심이고 왼쪽에 가보면 이제 원래 문제는 법인이었어요. 이 문제는 뭡니까? 종중이죠. 비법인 사단이죠. 그러니까 답안은 여기서 잠깐 달라져요. 1번 적으셔야 됩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 가령 법인 등기, 요걸 제외하고는 사단 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해야 한다. 이게 통설 판례 내용이죠. 사단 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거. 이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 문제에서는. 따라서 A 종중의 정당한 이익을 보전할 권한을 가진 신임 대표의 왜? 우리 문제에서 신임 대표가 알았다. 가장 키워드는 신임 대표 빨간 펜 또는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별표. 여기서 또 문제가 어떻게 나왔죠? 적발이라는 표현 나왔죠. 적발하게 됐다. 이 말이 뭡니까?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두 개, 이게 가장 키워드예요. 이걸 발견을 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임 대표 적발 별표 해놓고 어디? 2, 3으로 연결시켜 놓으시면 됩니다. 그 법리. 예. 자, 그래서 신임 대표의 갑의 비위 사실을 알게 된 2019년 10월 1일이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므로 A 종중이 서로 제기한 2021년 10월 1일에는 아직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갑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부당하다. 법원은 청구 인용 판결을 한다. 결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문제는 앞에 문제 잠깐 볼게요. 29페이지 문제 한번 봐보세요. 각 법인의 대표이사 A는 이제 법인이에요. 사업 담당 부장 B의 그동안의 불법적 행위를 모두 알게 되었다. 그러나 대표이사 A는 이와 같은 불법적 사실이 모두 드러날 경우 대표이사인 자신의 책임 문제로 비화할 것을 염려하여 각 법인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B가 누구죠? 부장이 불법행위했답니다. 이를 변상 조치하고 B의 사표를 받는 것으로 이를 조용히 무마하고자 했다. 한 달 후인 2007년 8월경 A는 B로부터 각 법인에 끼친 손실에 대한 변상으로 1억 원을 수수했으나 이를 각 법인에 입금하는 대신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버렸다. 또 나오네. 누가 소비했습니까? 각 법인의 대표이사 A가 법인에 입금하는 대신 지가 개인적으로 써버렸대요. 불법행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 2월경 특별감사에서 B의 위법행위로 B의 위법행위라고 못 박아버렸어요. 이날 각 법인의 손실과 대표이사 A의 비위사실 별표이 드러나자 A는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새로운 대표이사로 N이 선임되었다. N은 각 법인을 대표하여 감사 결과를 근거로 2011년 3월경 A를 상대로 불법행위라는 손배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서 A는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였다. 소멸시효 항변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문제는 소멸시효 완성 항변의 타당성을 검토하셔야죠. 타당한가 안 하는가 따지면 됩니다. 뒤에 문제는 법원의 결론이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답안이 달라져야 되죠. 여기는 법원의 결론 아니거든. 소멸시효 완성 항변 타당성 골라라.
그죠? 언제입니까? 비위 사실이 언제 드러났습니까? 새로운 대표이사로 N이 선임되었다. 해임되었고. 언제? 2011년 2월경이라죠. 2월경에 새로운 대표이사가 알게 됐다는 그 소리 아닙니까? 그것만 밝혀내면 돼요. 똑같아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절대로 맨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시험의 기출문제. 그거는 반드시 푸셔야 됩니다. 그걸 안 풀고 엉뚱한 문제를 풀기 시작을 하면 나 점수 받을 수 있는 거 놓칠게라고 하는 거 똑같습니다. 근데 기출문제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대로 나왔잖아. 법인에서 종족으로 바뀐 것 뿐이에요. 오케이? 예. 자, 그 다음에 오늘 세 문제 풀어볼 건데, 앞에 거는 그냥 읽었고, 121페이지로 나와 있는 거 한번 봐보실까요? 어른 홍삼 판매 대리점을 개업하기로 하고, 2010년 3월 10일, 공급업자인 갑으로부터 홍삼 제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 이렇게 처음부터 쭉 읽어 나가는 게 원래죠. 원래인데, 이 문제를 보면 이런 문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추가적 사실관계 나오고 또 다른 추가적 사실관계 나오고 해서 한 문제에서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한 두세 문제 이렇게 나올 때 이와 같이 단문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이냐면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굉장히 긴 문장인데 문제를 먼저 봐보세요. 병의 위 주장은 정당한가? 이런 물었거든요. 병의 주장이 정당한가? 이렇게 안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병 주장의 정당성 여부만 판단하면 돼요. 그 보면 병 주장은 어디에 나옵니까? 추가적 사실관계 2번에 반쯤 지나면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추가적 사실관계 2번에서 주장하였다 이 표현이 나오죠. 병은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요 세 개의 논점을 적어라 라고 논점을 정확하게 딱 제시를 딱 해버립니다. 앞에 문제는 그걸 우리가 발견을 해내야 되는 딱 제시를 해줘요. 그러면 어떤 문제인지 빨리 읽어집니다. 병주장이 A 청구와 한번 읽어볼게요. 이의 병은 동그라미 1, A 청구와 관련하여 자신은 갑의 A에 대한 채권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A 양수증구 기억돼야 한다. 요게 하나. 동그라미 2, B의 청구와 관련해서 A 청구, B 청구 두 개 있네. 압류비 정부명령의 결정 일자가 채권 양도성질의 확정 일자보다 늦으므로 B의 양수금 청구 역시 기각돼야 한다. 세 번째, 나아가 병은 설령 A 또는 B의 각 양수금 및 전부금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을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서는 월 1% 지연 배상이 약정됐지만 자신의 연도분 채무에 대해서는 별도 지연 배상금을 약정한 바 없으므로 지급할 방법이 없다. 병이 연대보증인이네. 사실관계, 이런 문제구나. 보고 사실관계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하면 시간이 절약돼요. 논점 그 나와 있는 거 적어주면 되거든요. 갑니다. 처음부터 다시 갈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단문도 그렇고 한 사실관계에서 두 개, 세 개 문제 나오는 거는 그 논점이 각각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 중점을 두고 읽어야 되겠다는 걸 먼저 파악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똑같은 시간에 답안을 다 써야 돼요. 똑같은 시간. 내만 10분 더 쓰는 건 아니죠. 그 시간을 절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쭉 읽어보면 어른 홍삼 판매 대리점을 개설하고 공급자인 갑으로부터 홍삼 제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1년 3월 10일 대금 1억 9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반할 경우 1%의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게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건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거는 복사본이거든요. 근데 색이 잘 표시가 안 돼요. 그 첫 번째 줄에 공급자인 갑으로부터 해서 지급하기로
하고까지, 그까지가 파란색이에요. 이 책에는 보여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걸 옮겨버리면 튕겨버려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 그래서 지금 여기는 색깔이 잘 안 나왔어요. 파란색이 잘 안 보여서 먼저 말씀드렸고, 네. 이 책은 파란색, 우리가 흔히 살색이라고 그러죠. 흑색이라고 하기도 하고, 쌀이 아니고 사람 살. 그 다음에 초록색도 있어요. 초록색은 어디 있습니까? 잘 안 보여요. 동그라미 3에 을의 물품 대금 채무 이거 있죠. 이거 초록색이에요. 이 책은 총천연색이거든요. 저도 사법시험부터 법서를 엄청 많이 펼쳐냈습니다. 보통 한 해 나오는 제 책이 한 6권, 7권 이렇게 되니까요. 7권, 8권까지 갔습니다. 써봤는데 총천연색으로 하는 건 이 책이 처음이었어요. 또 마지막일 거고. 총천연색으로 할 수밖에 없어. 법리가 워낙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법리에 따라 색이 달라지거든요. 또 그걸 갖고 연결시켜버립니다. 문제하고. 네. 자, 그래서 지급하기로 하고 공통된 사실관계 세 번째 줄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월 1%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월 1% 지연배상금 채무에 대해서. 그런데 당시 갑이 을의 대금 지급 능력의 의문을 표시하자 2010년 3월 15일 을 친구 병이 갑과 사이에 특별한 지연배상금의 약정 없이 매매대금 원금에 관하여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했다. 병이 연대보증인이네. 을은 집이 뭡니까? 채무자. 갑은 홍삼 판매 공급업자입니다. 그러니까 갑은 채권자겠죠. 네. 그래서 지연배상금 약정 없이 매매대금 원금에 관하여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했다. 연대보증인이다. 주어진 사실관계입니다. 갑은 약정에 따라 물품을 을에게 인도하고 2011년 2월 5일 을에 대한 위 물품 대금 채권을 A에게 양도했고, 채권을 양도했네요. 을에 대한 물품 대금 채권을 양도했고, 같은 해 2월 10일자 확정일자 있는 정서로 을에게 통지하여, 확정일자 별표죠. 예, 확정일자.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있죠. 그 통지서가 같은 해 2월 15일에 도달하였다. 확정일자 채권 양도 밑줄 확정일자 별표 도달했다. 2월 15일 날. 한편 갑의 채권자 B는 갑의 을에 대한 위 물품 대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1년 2월 11일자 죄송합니다. 앞에 내가 서두가 많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50분 계산했는데 50분을 내가 맞춰놓은 겁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읽을게요. 갑의 채권자 B는 갑의 을에 대한 물품 대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명령을 신청하여 2011년 2월 11일자 압류 및 전명령이 같은 해 2월 15일 날 을에게 도달했고 확정되었다. 이에 A와 B는 잘 보세요. A와 B는입니다. A가 누굽니까? 채권 양수인. B는 그 채권을 압류한 사람. 예. 2011년 6월 10일 병을 상대로, 병이 누구였죠? 연대보증인. 양수금, 각 양수금 및 전부금 1억 9천만 원과 그에 대한 월 1% 지연배상금 지급을 각각 청구했다. 병을 상대로 A하고 B 둘이. 이에 병은 A의 청구와 관련하여 자신은 갑의 A에 대한 채권 양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A의 양성 청구 기각됩니다. 이건 뭡니까? 지금 채권이 양도되었죠. 그런데 연대보증인한테 소를 제기했거든요. 연대보증인한테 1억 9천만 원 주라 했습니다. 나는 알지 못했다고 연대보증인이 말하는 겁니다. 채권 양도할 때 연대보증인한테도 통지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 판례가 떠올라야 됩니다. 이건 어디에 관한 판례입니까? 보증 채무의 부종성입니다. 채권이 양도돼 버리면
보증인한테 통지 안 해도 보증인은 보유 책임을 져야 돼요. 부정성 때문에. 그래서 채권 양도의 보정 채무의 부정성에 관한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야만 풀 수가 있어요. 1번. 주채무가 이전되면 보증채무 함께 이전된답니다. 그게 2번 동그라미 1이 2일로 연결됩니다. 연결시켜 놓으세요. 연필로. 2일로 갑니다. 보정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정성이 있어 주채무자 을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대항요건도 주채무자 을에 대하여 갖추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 없다. 항변 1 부당. 이렇게요. 2번 갑니다. B의 청구와 관련해서도 압류의 종명령의 결정일자가 확정일자보다 늦으므로 B의 양수금 청구 역시 결정된다. B가 양수금이 아니죠. 이거는 이 문제 출제하신 분의 실수입니다. 전부금이죠. 이런 실수 가지고 욕하지 마십시오. 다 사람입니다. 실수할 수 있지만. 3번에서는 제대로 나와요. 2번이 뭐에 관한 겁니까? 정명의 결정일자가 언제 있죠? 거기 2011년 2월 11일 보이죠? 또 채권 양도 통지서의 확정일자가 언제죠? 2월 10일이죠. 그죠? 2번은 뭘 말한 겁니까? 확정일자 기준서를 말한 겁니다. 근데 판례 태도는 아니죠. 도달시설입니다. 이거 도달시설이구나. 왜? 지금 문제를 다시 보면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도달한 날짜가 언제죠? 2월 15일. 전부명령 도달한 날짜, 의뢰가 도달한 날짜 2월 15일이죠. 똑같아요. 그러면 두 개가 똑같은 날에 있으면 우회를 가릴 수가 없죠. 우위를 가릴 수 없고 대항력은 다 취득했으니까 두 청구 모두 인정 다 됩니다. 그 판례가 생각이 나야 돼요. 즉 이건 확정일자 기준서를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주장하고 있는데 판례 태도는 다르다라는 거 하고 그 문제에서 보면 각각 A하고 B는 각각 청구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A하고 B 각각 청구가 전부 다 인정이 되는가를 살펴줘야 됩니다. 이런 거에서 이까지 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야 됩니다. A와 B 각각 청구했죠. A는 양수금 청구하고 B는 전부금 청구하고. 그래서 그게 이 3분의 1입니다. 학설은 확정일자 기준설이 있지만 판례 입장인 도달시설에 따르면 채권 양수인과 동일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율은 확정일자에 있는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와 이건 채무자로 표현해야 되고요. 압류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로 표현해야 됩니다. 이게 도달한 일시 선에서 결정한다. 3.2. 그게 3.1과 3.2는 동그라미 2에서 연결됩니다. 사항과 같이 확정일자에 있는 채권 양도 통지와 채권 압류 명령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선후 관계에 대하여 입증이 없으면 동시 도달로 주장한다. 이 표현 써야 되고 이 경우 상황은 우유롭고 채권 양수인 A와 암시권자 B는 모두 완전한 대항력을 갖췄으므로 전액에 대하여 채권 양수금, 압류전부금 이행 청구를 하여 적법하게 변제받을 수 있다. 병항변 2는 부당, A의 양수금 청구는 인정됨. 빠졌네요. A의 양수금 청구와 B의 전부금 청구는 모두 인정되죠. 모두 인정됩니다. 그게 3번에 2번에 관한 거죠. 그다음 병의 주장 3번 갑니다. 병 주장이 뭡니까? 나는 지연배상금 약정 안 했다. 난 지연배상금 안 줘도 된다. 이겁니다. 그럼 뭐가 또 생각이 나야 돼요? 보증채무의 독립성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 판례. 그죠? 보증채무는 어디까지나 주채무와 독립한 채권입니다. 채무입니다. 그래서 지연 손해배상금에서 따로 별도로 인정됩니다. 별도로 지연배상금 줘야 돼요. 그에 관한 판례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는 독립성. 이건 지금 독립성입니다. 이게 4.1입니다. 병항변 3에 대해서. 보증채무 연체율에 관하여 특별 약정이 없는 경우 사안이죠. 상법 또는 민법의 법정 이율에 따라야 하고
주처음에 약정된 연체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결론입니다. 상인인 갑이 공급업자 상인이죠. 갑이 병으로부터 연대 보증을 받은 행위는 상행이다. 그러므로 병은 상사청구 법정률인 연 6푼의 지연손해금을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한다. 독립성 때문입니다. 하므로 병항변 1은 사문 부당하다. 예. 예, 하다 보니 그 283번은 한번 더 해보십시오. 1시간이 지나서 더 하긴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예. 근데, 이 작년에 할 때 말이죠. 주교재가 비법 노트였어요, 재작년에. 근데,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더 있는데, 학생들이 12월까지 하면서 마지막에 선생님 최종 정리할 그 교재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그때는 저 책, 직관민법 가지고 했거든요. 두꺼운 책인데. 그래서 그걸 마련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맨 처음에는 찌라시로 주다가 책이 마련돼서 작년에 할 때 6월 말에 나온 책입니다. 여기 나온 이론, 아까 보충성, 부정성, 보정채무의 부정성 또는 독립성이라고 그랬죠. 그에 관한 그 일반 법리 같은 거 또 실제 수업 시간에는 그 자료를 가지고 강의를 할 겁니다. 네, 그걸 따로 모아놓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책은 구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책 바꾸는 거 진짜 싫어하죠? 네, 그건 제가 나중에 필요할 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설명의 앞부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는 나중에 풀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하고 하면 그 연결되는 부분은 여러분들 연필로 연결시켜 놓고 거기서 범위를 끄집어내는 그런 강의가 계속될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